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2조 원의 실탄을 진 고려아연이 자사주 7%를 취득한 후에 소각카드로 역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는 4일 종료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가 당분간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대부분 공급 측 요인에 기이한다라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9월 물가 지표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밑돌다가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2% 안팎 수준에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JLK가 뇌졸중 솔루션을 미국 FDA에 승인받았습니다. 뇌졸중 솔루션이 미국 FDA 510K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은 JLK가 보유한 뇌졸중 솔루션 중 첫 FDA 승인이면서 회사 측은 다른 뇌졸중 솔루션들의 인허가 승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30% 이상 치솟으면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떨어뜨린 공사비를 2026년까지 2% 안팎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내수 총력전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의 107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철렁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전자 선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주가의 이러한 향방들이 계속되는 의문으로 남았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은 삼성전자 주가 회복과 함께 급격하게 회복해주면서 오후장의 탄력들을 더욱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장의 악재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라는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속도로 이 시장을 대응해봐야 될까요? 자,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오후장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시간 시장 상황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엇갈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4%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0.29%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중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일중 흐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동안에 전약 후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12시를 기점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현재는 살짝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6.0%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일중 흐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약 후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소 그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아직까지 재료는 많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급이 다소 아쉽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연일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800억 원, 기관 같은 경우에는 4,300억 원의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8천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런 주가의 탄력들이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현재 기관 같은 경우에는 385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250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도 114억 원 덜어내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탄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맥커리에 관한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에 관한 이슈들이 시장을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에 관한 신뢰감들도 시장에 잃어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만큼 향후 주가의 방향성들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과연 바닥일지 혹은 추가적인 하방이 열려 있을지에 관한 여부들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1%의 작은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업체들도 부진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특히나 셀트리온이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선별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B공유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합니다. 2%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군들 그래도 빨간불 나타내주는 종목군들 많으면서 시장 상승 탄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흐름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31%, 에코프로가 4%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에 더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커를 철회했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개별적인 이슈 함께 맞물리면서 2.91%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급락했었던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반등 나와주면서 0.47%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나 클래시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클래시스가 이루다와의 합병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유럽 지역을 공략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클래시스의 목표 주가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탄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0.9% 정도 약보합 상승하고 있고요. 자, 오늘 휴재 같은 경우에도 1.46%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목표 주가 상향에 관한 리포트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53%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가들 살펴보셨고요. 앞으로 주가의 이러한 탄력들 이어질지 또 코스닥 지상, 코스피 지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이제 시장에 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시장 내에서 변동성이 좀 폭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재규 본부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시장 한마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여기서 소외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개선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다만 뭐 단기적으로야 중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소외될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 증시가 여기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만 소외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과 수치들을 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러시아보다도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잖아요. 뭐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액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올라갈 여력, 상승 여력도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만 소외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리포터들을 보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보다도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 하락폭이 계속 크더라고요. 그럼 이제 밸류업 지수에 관한 신뢰도도 의문을 갖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살짝 좀 언급을 해볼까요? 밸류업 지수에 관해서.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래도 연말까지는 보시는 게 맞지 보는 게 않을까. 좋다. 네. 우리가 지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상반기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 이미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기업들 말고 좀 작은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TKG 휴캠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기업인데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시장에선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엔터 쪽이죠. 맞아요. 엔터 쪽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밸류업 지수로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엔터주를 바라볼 때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장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중국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 쪽에서의 수혜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엔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티스트들만의 그런 문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엔터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지금부터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을 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 근데 그중에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좀 작거나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종목 중에서는 뭐 TKG, 휴캠스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섹터 쪽에서는 엔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거래일부터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KRX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수시로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밸류업 지수 자체의 탄력은 좋지 않지만은 우리가 연말까지는 흐름들을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그래도 시장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연말까지는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탄력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탄력도도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유리기판 쪽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SKC 같은 경우도 3.5% 정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눴었던 기업 중에서 JNTC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3D 글라스 기판을 글라스 쪽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커버 글라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쪽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한참 부각이 됐을 때보다 시장에서 지금은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HBM이라든지 공정 자체가 미세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쪽에선 지금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가전제품의 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판 쪽에서의 승부가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과도 엮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었던 기업들이 유리기판 쪽에서 좋은 성과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와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IT 쪽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JNTC를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과도 관련이 있지만 화웨이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최근에 스마트
스마트폰을 잘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아이폰 그 16이 나오면서 아이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화웨이에서도 신작을 내놓으면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그 화웨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JNTC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유리기판까지 엮인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리기판의 상용화 시기 자체가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한다,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전기전자 쪽에서는 SKC 자회사가 유일하게 미국의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지원을 할 만큼 향후 성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유리기판 쪽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중에서 탑픽은 개인적으로 JNTC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에 관한 점검들도 저희가 같이 한번 받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몇몇 종목군들, 테마군들이 상승이 나와주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유리기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을 쭉 지켜보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산주들의 힘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관련주들이 이제는 선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과거에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기업들, 맞아요. 퍼스텍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죠. 근데 그랬었던 상황에서 작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서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LIG 넥선이라든지 현대 로템 같은 기업들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고 그 밑에 있는 벤더 기업들로서 우리가 뭐 S&T 다이내믹스라든지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뭐 최근에 변동성이 좋지는 않지만 i3 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다라고 해서 변동성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방산주를 접근할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는 과거처럼 빅텍과 스페코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반대로 내가 이 방산 쪽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의 변동성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뭐 지금 빅텍이나 스페코로 보셔도 주가의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보복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보복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빅텍과 스페코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은 상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빅텍과 스페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방산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죠? GDP 대비해서 뭐 2%, 3%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강했었던 것들이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 이쪽인데 몇 배씩 올랐어요. 5배씩, 10배씩 올랐거든요. 근데 반면에 방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미국의 대선과도 무관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고 오늘부터 아마 박람회가 하나, 전시회가 하나 시작이 됐을 거예요. 카덱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주를 따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일시적인 변동성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거를 보시는 게 좋고요. 난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LIG 넥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유도무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과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LIG 넥선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현대 로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방산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고 우리가 10개국 이 방산에 관련돼서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은데 그중에서 4위권까지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쪽이 이 방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군비 증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25% 정도 증강을 한대요. 근데 러시아가 군비 증강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토 국가들 역시도 당연히 군비 증강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유럽 쪽에 대한 폴란드라든지 이쪽에 대한 수주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맞아요. 중동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쪽이 GDP 대비해서 국방비 예산 가장 높게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 쪽과 중동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다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화장품은 그닥 좋게 보지 않으시고 대신해서 우리가 방산 쪽으로 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또 방송에서 화장품 본인은 이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의견은 계속 이어지시는 거죠? 예, 저도 이제 화장품주 좋아하는데요. 어제 수출입 동향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살짝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은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APR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좀 꺾이고 있지만 우리가 요 K 뷰티 쪽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 쪽은 전 조금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리콘2도 오늘 좀 밀리고 있죠. 근데 그 APR이라든지 뭐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라고 분류를 한 종목군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입 동향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전부 다 면밀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금 8월 달 대비해서 9월 달에 수출입 동향이 잘 나온 게 가장 잘 나온 게 초고압 변압기 쪽,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쪽이었고 그 다음으로 잘 나온 게 가정용 미용기기거든요. 우리가 홈 뷰티 디바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PR과 동국제약이 여기에 엮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 뷰티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반기 때 많이 올라온 화장품보다는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그리고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한 관심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탑3 섹터들도 같이 챙겨보셔야겠죠? 자, 바로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한때 5만 원 선까지 밀리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6만 원 선까지 내어주게 된 것은 무려 1년 7개월 만의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장 초반이 가장 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 들려왔었는지 반도체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였습니다. 맥쿼리 측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 역시도 매수해서 이렇게 중립으로 내려잡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유 크게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때문에 2026년이 되면 삼성전자 HBM 매출은 13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대비해서 43%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평균 판매 가격, 그러니까 ASP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전방 산업 역시도 여전히 일어날 기미 없이 위축 국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다 할 새로운 이야기는 또 없는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냈다? 우리는 모건 스탠리의 겨울이 온다 보고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의 리포트를 냈었잖아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 하이닉스 주식을 무려 101만 주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지금 현재 조사에 착수 중에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다른 악재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발이었는데 글로벌 인력을 또 감축한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디테일하게는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전체 인력의 10%를 해고를 할 것이며 그 숫자는 한 수천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간밤에 흔들림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3% 넘게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주인공은 과밍치였습니다. 엔비디아 얘네 듀얼렉 개발 중단을 하고 그리고 단일렉만 제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모건 스탠리가 조금 감싸 안는 모습이었더라고요. 아니다. 듀얼렉과 단일렉 모두 다 올해 말까지 출시가 될 예정이다 라면서 다만 고객들이 단일렉을 조금 더 선호할 뿐이며 이것은 전략적인 대응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반도체 투톱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유 다음 장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수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전해진 뉴스였죠. 9월 수출 쪽에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7.5% 늘어났으며 물론 12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치로는요. 587억 7천만 달러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9월 기준 그리고 일평균 기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데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실적의 배경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주역이었더라고요. 136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이 수치는 실제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무려 37.1% 고공행진 폭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사실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0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죠. 지지부진한 반도체 시장 속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투톱인 자동차도 잘 팔렸더라고요. 55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그 기저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잘 팔리면서 수출이 58%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줬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판매는 조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더라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현대차는 9%, 기아는 12%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살펴봤더니 현대차는 2%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는 약보합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중동 리스크였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치고받고 많이 했더라고요. 일단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를 공격을 했었고 그리고 이란 역시도 이스라엘로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WTI가 장중한 때 5% 이상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한일단조와 에이스테크와 같은 이런 방산 쪽 그리고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자율주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서 FSD 소프트웨어 탑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 로보택시 드디어 오는 10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인데요. 바클레이즈 쪽에서 이 아이폰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 꺼냈습니다. 아이폰 16 생산이 4분기에 줄었을 가능성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 공급사들에게서 이와 같은 가능성을 봤다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아이폰 판매가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고요. 이 때문에 LG 이노텍과 덕산 레오룩스와 같은 종목들이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셨습니다. 저희가 또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수출입 관련한 이야기들을 함께 또 체크를 해봤는데요. 앞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9월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게 잡혔잖아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맥커리의 리포트가 또 시장의 악재로 장 초반에 반응을 하기도 했었고,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 반도체주에 관해서? 네, 우리가 그러니까 9월 20일 날 네. 중간 점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출입 동향이 그때도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20일 정도 수출이 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월 달보다 반도체 수출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막상 우리가 열어보니까 9월 달에 전반적으로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7월 달과 6월 달에 9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3분기, 4분기 때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크게 밀렸다가 모건 스탠리의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레포트 이후에 크게 밀렸다가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왠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7월 달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7월 중후반부터는 좀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라는 게 어쨌든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나온 수출입 데이터 생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돌이켜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수준은 나왔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할 때는 저는 비중 축소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다 고평가됐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둘 다 매수가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랠리가 나올까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만약에 지금 매수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7만 원대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9만 원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한번 급락이 나왔고요. 9월 달에도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그 급락 이후에 한 번씩 반등을 줬거든요. 근데 그 반등이 나오다가 멈추는 자리가 19만 원대인데 이 자리를 쉽게 뚫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HBM 같은 경우는 저는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레포트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맞아요. 부분인데 네. 그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가 잘못 냈으니까 뭐 반도체 쪽에 대한 겨울은 없을 거야. 무조건 좋을 것이야라는 관점은 저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지금 제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중국 쪽에서 디램에 대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상반기 때 강했던 종목들이 뭐 연말까지 강하기가 어렵냐면 수익이 난 분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렇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월 말에 지난주에 9월 말이었죠. 지난주 맞죠? 9월 마지막 거래일에 지난주가 아니었나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잘 가다가 장후반부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네. 3분기 마지막 이 포트를 정리하기 정리해야 위해서예요. 되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 날 갑자기 조선주들도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고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면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비철금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이 후판에다가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조선주에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밀렸다라고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 올라왔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9월 말에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겠지만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어제 수출입 동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출입 동향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전지 아직도 안 좋아요. 최저치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상반기 때 좋았던 반도체보다는
그동안 약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반등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출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어제 또 마침 쉬는 날이어서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200장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사실 이 보고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보고서랑 내용이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신뢰성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건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수급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면밀하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은 많지만 그래도 본부장님은 시장에서 반도체주의 탄력이 쭉 이어갈 수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들을 좀 전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또 반도체 관련주에 관한 전망치들은 함께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웹툰 관련주들, 콘텐츠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성도 궁금하고 사실 일정적인 이벤트들도 있었습니다. 부국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는 페스티벌이 사실은 이미 마감이 됐는데 네. 이제서야 주가 탄력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부산국제영화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IP, 웹툰의 IP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핑거스토리 빼고는 대체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미스터 블루라는 기업도 있고요. 뭐 대원 미디어 같은 대원 미디어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주가 흐름이 연속성을 보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소외된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빅텐츠라든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빅텐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네. 흑백 요리사라고 하더라고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거와 네.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이제 컨텐츠 관련 주들의 관심이 좀씩 쏠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소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웹툰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되는데 사업의 확장성은 분명히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우리가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웠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이런 흐름들이 일주일, 이주일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웹툰 관련주들도 좀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딥페이크 관련주도 한번 변동성이 나왔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변동성이 나왔었던 것 중에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처음에 맥스트라든지 변동성 나왔을 때 시장에선 테마성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네. 그 딥페이크 관련돼서 보안주 움직였을 때랑 메타버스 관련돼서 변동성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들은 이슈가 붙어서 움직이긴 하지만 매집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뭐 업황에 대한 분석과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웹툰 같은 경우도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보안주들보다는 덜하겠지만 지금 그래도 매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만약에 현재의 주가 수준이라든지 이슈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저점대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중국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있죠. 처음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나왔을 때 다수의 전문가 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중국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만 움직이다 말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네.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 증시가 그렇게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주들 더 움직일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툰 관련주들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중국 관련주들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에서 주가의 흐름이 저점대에서 거래를 동반하고 나온 것들은 저는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툰주도 좀 제가 초반에는 살짝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씀드리다 보니 거래 대금은 부족하지만 우상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뭐 화학 관련주라든지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소외됐었던 뭐 FNF라든지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이런 의류 관련주들도 있죠. 새벽에 나이키가 굉장히 안 좋은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맞아요. 시간 외에서 네.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점대에서 거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의 팁도 얻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들처럼 또 시장에서 저점인 그러한 종목군들, 섹터군들 공략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어느덧 또 시간이 훌쩍 흘렀는데 오늘 또 본부장님의 또 관심 섹터, 또 관심 종목군들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섹터부터 조금 파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군들 오늘 네. 뽑아오셨어요? 오늘 네. 그 자율주행 쪽을 좀 준비를 근데 해봤습니다. 벌써 탄력이 좀 나온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네, 그 장 초반에도 좀 반등이 맞아요. 탄력이 좀 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사이버 트럭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FSD 있었죠. 이슈가 네. 있었죠. 그래서 좀 부각이 됐는데 지금 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역시도 우리가 시장에서 한번 자율주행이 이슈가 되면 급하게 한번 올라왔다가 또 계속 밀리고 네. 또 한번 급하게 올라왔다 계속 밀리면서 지금 거의 1년 정도가 아니고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1년 반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래도 우상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물론 메타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 메타 외의 종목군들 중에서는 또 테슬라가 굉장히 견고하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인도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자율주행이 그동안은 올라오다가 꺾이고 올라오다 꺾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뭐 서울에서도 운행을 시작했다라는 맞아요. 부분들이 택시. 있고요. 네. 뭐 현대와 기아에서도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GM과 현대가 협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자율주행 쪽이 받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AI라는 트렌드로 인해서 HBM,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요. 뭐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보이지만 우리가 AI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JLK 잠깐 말씀을 네. 하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AI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 영역이 뭐가 될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의료 AI라든지 소프트웨어 쪽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AI 쪽이 접목이 된 것 역시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쪽도 접근을 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뭐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본다라면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죠. 맞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2027년도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 2030년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라이콤이거든요. 네. 라이콤과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기업들이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아직까지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정도 기다리고 있고요. 계속되는 모멘텀들도 예상이 되지만은 살짝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는 것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들 좋게 보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군들 뽑아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네, 한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한 종목 오늘 뽑아 오셨습니까? 모트렉스라는 기업인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이 이제 탄력도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소개드렸을 때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라이콤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변동성이 더 좋았는데 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9월 19일 날 장중에 20% 가까이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15% 정도 상승이 네. 나왔는데 이 정도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경우에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인데 2023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도 부담이 되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주력하고 있고 그리고 뭐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스텔란티스라는 쪽으로도 이제 납품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다변화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그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를 2개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회사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국 회사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라고 해요. 현대 기아 그룹의 1차 벤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모트렉스가 연결 기준으로 연간 500억 정도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150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65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PER 10배를 놓는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6천억까지는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현재 3천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트렉스가 자율주행 쪽에서는 매출이 나오는 기업으로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했던 기업이 한민내장, 재성내장. 중국스러운 이름이셔서 오해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자율주행차를 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율주행차를 타면 처음에는 뭐 긴장해서 앞을 보고 있겠지만 나중에는 안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모트렉스가 매력적인 거고 그리고 한민내장과 그 회사들 같은 경우도 내장재 쪽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 안을 내장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뭐 2단계, 3단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공개한 게 2.5단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2.5단계부터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트렉스 같은 기업들은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모트렉스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와 함께 자율주행 테마들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테슬라에 관한 악재도 간밤에 해소가 됐습니다. 우리 또 주주들의 소송이 기각됐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본부장님 감사 인사드릴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